같은 조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약 2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지막 빙하기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오늘날 베링해라 불리는 지역에는 해수면, 하강으로 베링 육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육로를 통해 북아시아의 인류 집단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고학과 유전학 연구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동아시아 계통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알래스카에 도달한 뒤 수천 년에 거쳐 빙하가 물러난 통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 1만 4천 년 전 이미 남아메리카 지역의 최남단까지 도달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동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의 과정이었습니다. 즉, 아메리카의 역사는 정복이 아니라 이동과 적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이 끝난 뒤 선택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북아메리카는 광활한 평원과 숲, 추운 기후가 특징이었습니다. 많은 집단이 사냥과 채집을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농장 사회도 등장했습니다. 반면 남아메리카, 특히 안데스 지역과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 콩 등이 재배되었습니다. 농경은 정착 생활을 낳았고 잉여 생산물은 인구 증가와 계층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와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인종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따른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는 곧 새로운 문명으로 발생했고 대륙의 대표적인 문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랄 숲의 신성도시. 기원전 약 3000년경 페루 중부 해안 숲의 계곡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카랄 숲의 신성도시라 부릅니다. 카랄은 우연히 아니 계획도시로 거대한 피라미드는 공공공간의 중심이었으며 도시 한가운데는 원형의 을의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카랄은 전쟁의 흔적이나 왕의 무덤과 같은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신 의뢰용으로 사용되던 펠리컨 뼈나 갈대로 만든 피리와 음악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카랄은 폭력이 아닌 의뢰 중심 공동체 조직으로 유지되던 도시였습니다. 카랄 숲의 신성도시는 확인된 문자, 체계가 없는 문명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전해진 유산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카랄 유적에서 끈에 매듭을 묶은 결승문 형태가 발견됩니다. 이는 후대 안데스 문명, 특히 잉카 문명의 키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숫자 기록 제고일의 관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계에서는 문자라기보다는 정보 기록 체계의 전단계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카랄과 같은 시대의 문화권인 피차마 유적지에서 기근과 죽음을 묘사한 부조를 발견했는데 이는 물과 식량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일부에서는 뱀 형상이 물 재생과 연결되었고 죽음과 재생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카랄 사회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잊지 않도록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카랄은 후기 아르카이크 시대의 건축물과 고대 페루 문명의 도시계획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계단식 구조, 낮고 둥근 정원, 도시계획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했으며 페루 해안의 넓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랄이 버려진 이유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가뭄으로 인해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올메카 문명. 기원전 약 1500년경 현재 멕시코 남부지역의 베라크루스 타바스코 일대의 메소아메리카의 초기 문명으로 평가되는 올메카 문명도 발생합니다. 이후 1000년을 유지하며 후대 문명의 다양한 문화를 전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올메카 유적은 산 로렌소, 라 벤타, 트레스 사포테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옥수수 기반의 농경문화, 석조 건축, 종교 의례 같은 복합적인 사회 구조가 확인됩니다. 이들은 문자 체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복된 재물 구성, 특정 재료 사용 등으로 상징이나 행위 기록을 남겼습니다. 강을 따라 정착지를 구성하고 수로를 활용했으며 인두상의 재료가 지역 밖에서 온 것으로 보아 전역에 걸친 무역망이 존재했습니다. 올메카는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문명의 형태를 처음 만든 사회였습니다. 올메카의 상징은 바로 무게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 석두입니다. 이 석상들은 통치자나 엘리트 계층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놀이 의례와 종교 상징은 후대 문명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도시는 신전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는데 신전은 흙으로 만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사원을 올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올메카는 모든 문명의 어머니라기보다 가장 먼저 문화의 틀을 만든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올메카는 강줄기가 바뀌거나 화산활동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걸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만 그 문화는 마야와 사포테카, 테오티후아칸 문명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은 기원전 약 2000년경 시작하여 기원 후 900년까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멕시코 남부와 가테말라, 온두라스 지역입니다. 이곳은 큰 강이 거의 없는 열대 우림입니다. 마야인은 우기에 빗물을 치하 또는 저수지에 저장하여 건기의 식수 및 농업활동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불리한 환경이 오히려 기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야인은 정교한 상형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야인은 태양과 달,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태양령 계산 오차는 매우 정확해 현대와 비교해도 오차가 극히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의 관측 결과였습니다. 도시 국가 형태로 왕과 귀족 중심 사회였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와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마야는 세 가지 달력을 동시에 사용하였습니다. 종교, 의식, 농사, 시기, 정치, 행사까지 관리하였습니다. 이건 신비가 아니라 숫자 0의 개념을 도입한 수학과 금성을 정확히 측정한 천문학의 발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야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시가 쇠퇴한 것입니다. 기원 후 9세기 전후 대도시들이 점차 비워졌습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가뭄과 식량 압박, 인구 감일, 환경 파괴, 정치 분열과 결합된 복합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마야 문명 후손이 살아있습니다. 마야 문명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즈텍 문명. 여러분은 거대한 도시가 물 위에 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은 그 도시를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장엄하다. 그 도시의 이름은 테노치티틀란. 아즈텍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아즈텍족은 전쟁의 신이자 달의 신인 메츠틀리의 계시에 따라 톡수리가 선인장 위에 내려앉은 곳에 도시를 세우기 위해 12세기경 아스틀란 떠났습니다. 200년이 지난 14세기경 섬이 있는 커다란 호수를 발견하고 호수 한가운데 섬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멕시코시티의 기원이 된 테노치티틀란입니다. 이 도시는 운하, 제방, 수로가 있는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아즈텍은 텍스코코, 틀라코판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삼각동맹은 주변 도시들을 정복하며 거대한 공납 제국을 형성합니다. 정복당한 지역은 옥수수, 카카오, 면직물, 귀한 깃털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즈텍은 직접 통치보다는 공납과 군사적 위협을 통한 간접 지배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 중부 전역이 하나의 경제 네트워크로 묶이게 됩니다. 테노치티틀란은 단순한 군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난파라는 인공수상 농지를 만들어 엄청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도시 인구는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의 대도시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수만 명이 거래를 했고 정확한 달력 체계로 260일 제어력, 365일 태양력 이중 달력을 사용하여 종교와 농업을 관리했습니다. 아즈텍 문자는 완전한 음소 문자가 아니라 그림 문자로 사물 사건을 그림으로 표기하고 표의 문자를 사용하여 개념을 기호로 표현하였습니다. 인명지명 표기의 부분적 음가도 사용하여 상형 문자적 기록 체계로 분류됩니다. 행정일의 연표 기록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즈텍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제의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인신공양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두개골 선반과 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1519년 아즈텍은 단순히 스페인에게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대 도시들과의 동맹 그리고 천연두의 유입 등으로 테노치티틀란은 1521년 스페인에 함락되었습니다. 거대한 호수 도시 제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인카 문명. 13세기 초중반 페루 안데스 산맥의 쿠스코 지역에 소규모 정치 집단 형성으로 시작되었고 1438년경 제9대 통치자 파치쿠티의 즉위 후 대규모 정복과 행정 개편을 시작되고 이 시점부터 잉카 제국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국가로 보면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북부, 아르헨티나 북서부, 콜롬비아 남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잉카는 글자 없이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남미의 산맥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도로망, 정교한 행정, 그리고 거대한 석조 건축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잉카의 생활 기반은 농업이었습니다. 옥수수, 감자류, 고추, 모카 같은 작물을 재배했고 라마 알파카를 길러 운송과 섬유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하나로 묶은 핵심은 길입니다. 잉카의 도로 체계인 카팡냐는 안데스 전역을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유네스코는 이를 약 3만 km 규모의 교통, 교역, 방어망으로 설명합니다. 이 도로망은 사람과 물자만 움직인 게 아니라 국가 행정 자체가 움직였습니다.
브리테니커는 릴레이 전달 체계가 매듭 끊기프를 이용해 하루에 약 241km 수준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정리합니다. 즉 잉카의 문화는 도시 하나가 아니라 길, 창고, 행정이 연결된 시스템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는 있었을까요? 주류 학계 정리는 이렇습니다. 잉카는 마야처럼 말을 그대로 적는 문자는 갖지 않았지만 키프라는 매듭 기록 장치로 회계 행정 정보를 정교하게 저장했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키프가 숫자, 기록을 넘어 서술 정보까지 담을 수 있었는지 논쟁 중이며 문자에 준하는가는 아직 합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잉카 종교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운영한 체계였습니다. 태양신 인티가 국가 제휴의 중심에 있었고 비라코차 같은 창조신 전통도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동시에 각 지역의 신성한 장소와 신앙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잉카의 붕괴는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황제 계승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졌고 그 틈에 스페인이 들어옵니다. 결정적 사건은 1532년 카하마르카에서 아타우 알파가 포로가 된 일입니다. 브리테니커는 이 사건을 스페인 정복의 분수령으로 정리합니다. 정복은 장기전으로 이어져 최후의 저항이 끝나는 시점은 1572년으로도 널리 언급됩니다. 잉카는 문자 없는 문명이 아니라 문자 대신 매듭과 길로 제국을 운영한 문명이었습니다. 같은 조상에서 시작했지만 환경과 선택은 다른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은 결코 늦거나 뒤처진 문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는 해답을 찾았을 뿐입니다.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지만 환경과 선택은 다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문명의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적응의 결과였습니다. 아메리카의 역사는 정복의 서사가 아니라 이동과 변화의 역사입니다.